환율 전쟁에 대한 공포로 전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간밤에 미국마저 블랙 먼데이를 겪으며 시장이 하락 마감하자 우리 증시는 어제 이어 오늘도 급락 마감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불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차관보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에 따라 국내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일 수출 규제 시행 세칙인 포괄 허가 취급 요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000개가 넘는 전략 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의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할지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가 사정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둔촌 주공아파트가 연내 분양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환율 전쟁 공포에 세계 증시가 패닉입니다.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폭락 장세, 이른바 블랙 먼데이 현상을 보이며 오늘도 우리 증시는 하락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중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역시나 하락세를 면치 못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야한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이번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2.90%, S&P 지수는 2.98%, 나스닥 지수는 3.47% 급락 마감하며 올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3년여 만인 장중 1900선이 깨졌습니다. 오후 한때 반등세를 나타냈지만 전거래일보다 1.51% 하락한 1917.5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중 한때 540.83까지 하락했지만 3.21% 하락한 551.50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장중 반등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과 더불어 연일 급락세를 보이던 신라젠이 문은상 대표의 12만 9천 주가량의 장중 매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나머지 관련주와 코스피 시장까지 반등을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영향도 미쳤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공포감에 수급이 약해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오후장 들어 매도 공세가 거세지면서 하락폭을 키워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 증시가 추가 하락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과 낙폭은 제한돼 있지만 상승 여력은 없다는 전망 등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낙폭은 제한돼 있지만 그렇다고 상승을 하기에도 아직까지는 이번 주에 베이다이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중국 정부가 공격적으로 경기부양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대화가 좀 이어진다라면 그걸 빌미로 해서 반등을 줄 수는 있겠죠.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한국 경제 불안과 관련해 과도한 시장 불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차관보는 오늘 서울 중구은행연합회에서 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서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향후에도 이런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에 따라 국내 금융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 대외 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고 경제 기초 체력에 대한 대외 신뢰가 여전한 만큼 관련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이미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상황별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 차관보는 6월에 15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고 사상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국제신용평가사, 해외 투자자들도 우리 경제 기초 체력과 대외 재정 건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한국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과 금융 펀더멘털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실장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본의 한국 금융시장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이 20년 전에 비해 비중이 적어 일본의 금융 공격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이 일본에 맞대응할 경우 한국 국내 총생산 GDP의 4.47%가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느냐는 유 원내대표의 추가 질의에는 매우 과장된 수치라고 답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 오전 수출 규제 시행세 측인 포괄허가 취급 요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포괄허가 취급 요령은 수출 절차 우대 대상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의 하위 법령으로 일본 정부가 1,120여 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의 수출 절차를 까다로운 개별 허가로 돌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개별 허가 품목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행세 측이 나오면 정밀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실태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 국내 제조업을 다시 키울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의 흐름이 바뀌는 코리아 리쇼어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정우 연구원은 과거 1990년대 전체 소재 부품에 대한 일본 의존도는 34%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기준 한국 소재 부품의 수입 규모 가운데 일본의 비중은 16.3%를 기록해 크게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중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이 43%로 가장 높은 의존도를 보였고 비금속 광물 제품과 정밀기기가 각각 26.5%, 24.4% 순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소재 및 부품의 수입 대체를 유도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함께 기업들도 공급 체인 변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국내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본 의존도가 낮아져 긍정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일본의 주요 수출 기업들은 경제 산업성으로부터 수출 관리 내부 규정 인증을 받아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한국 기업들이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가 사정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둔촌 주공아파트가 연내 분양에 나설 건지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들어선 둔촌 주공아파트. 검은 가림막 뒤로 늘어선 아파트들이 철거를 기다립니다. 현재 일부 동만 굴착기를 통해 부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같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럴 거예요. 한꺼번에 철거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끝난 거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고. 1980년 준공한 둔촌주공은 재건축을 거쳐 12,000가구가 사는 초대형 단지로 재탄생합니다. 국내에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정비 사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정확한 분양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재건축 조합은 3.3제곱미터당 3,500만 원대의 평균 분양가를 원하지만 허그의 분양 보증을 받으려면 2,6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3천 중반대 돼야 조합이 재건축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3천 미만이 되면은 재건축할 필요가 없는.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후분양을 선택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 도입하면 허그가 마련한 기준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해야 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말씀 못 드려요. 뭐 결정된 것도 없으니까. 둔촌주공의 일반 분양 물량은 약 5,000가구. 재건축 조합은 이르면 다음 달 열릴 총회에서 분양 시기와 가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14,000가구의 대규모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업계에선 워낙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거라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올 초 9,500가구 규모의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때처럼 수천 세대 전세 매물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거란 겁니다. 하지만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일단 1,900세대 입주가 나온 명일동의 솔베뉴 전세 물량이 거의 소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지난 6월부터 내년 초까지 14,000가구의 새 아파트가 서울 강동구에 쏟아집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거란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제2의 헬리오시티 사태가 재현될 것이란 겁니다. 실제 6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1,900가구가 입주하는 서울 명일동 레미안 솔베뉴 단지는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487건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25%가량이 전세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전세 매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가 이 일대 공인중개업소를 찾아 전셋집을 구해봤습니다. 물건이 거의 없어요, 지금. 금액도 좀 상당히 좀 높고, 지금 6억 7천이요. 절반 이상이 실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 주인들도 손님을 또 많이 가리고. 부동산 포털엔 거래가 이미 끝난 매물을 내리지 않았거나 허위 매물이 대부분이란 소리입니다. 지난 4월 1일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마감일에 2,800건의 전세 매물이 나온 것으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역전세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매체들이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전세 매물을 근거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강동구는 14,000가구 중 13%가량만 입주한 상황. 앞으로 입주할 단지에서도 솔베뉴처럼 역전세난이 없을진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달 4,932가구의 입주가 시작되는 고덕 그라시움 단지는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2,374건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입주하는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는 전세 120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도 122건의 전세 매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입주 물량 총 14,493가구 중 부동산 포털에 올라온 전세 매물은 3,174건, 전체 물량의 21%가량이지만 실제 전세 매물은 더 적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내년 초까지 14,000가구에 달하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서울 강동구에서는 쏟아집니다. 업계에서는 한꺼번에 물량이 공급되는 것이라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앞서 레포트에서 봤듯이 송파 헬리오시티와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부동산 팀의 이하라 기자가 강동구의 새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직접 가보신 거잖아요. 입주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네, 우선 강동구는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 1,900가구의 이사가 한창입니다. 네. 오는 16일까지 입주를 마쳐야 하는데요. 인근 부동산을 돌아보니 현재 입주 끝물이라서 전세 매물도 다 빠진 상황이라고 귀뜸했습니다. 솔베뉴 단지를 시작으로 새 아파트 14,000가구가 대거 입주를 하는 만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현장을 둘러보니 정반대의 분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전세로 들어갈 거의 계약을 듣는데 물이나 없어요. 네, 앞서 레포트에서도 봤듯이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매물이 지금 400건 되는데요. 실제로는 전세가 다 나간 상황이라는 겁니다. 온라인 매물은 허위 매물이 대부분이라는 게 증명됐다는 겁니다. 일단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한 1,900세대 솔베뉴 단지는 전세 매물이 다 소화된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후 남아있는 12,000세대도 수월하게 전세 매물이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전세금을 받아서 분양잔금을 처리하려고 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서 전세가 잘 나갈지 아닐지가 입주 대란이 생기냐 아니냐 이거를 가르는 판단 기준이 되는 건데요. 다음 달에는 고덕 그라시움이 입주를 시작하고 11월과 12월에도 힐스테이트 암사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그리고 2,000가구에 달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까지 총 4,000가구가 올해만 입주를 합니다. 내년 2월 고덕 아르테온 4,000세대까지 연이어 입주를 갈 예정입니다. 예, 이 기자가 지금 워낙에 단지가 많다 보니까 단지 외우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14,000가구가 쏟아져요. 네. 사실 이렇게 되면 역전세난 얘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뭐 단순 생각이랑은 다르게 실제 세입자를 쉽게 구한 거네요? 네.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입주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전세 매물이 빨리 빠졌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제 2년 실거주 요건을 맞춰서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한 집주인들의 그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서울 지역은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9억 원 이하는 그 2년 거주,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실입주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그 입주 지정기일 내에 그 지체 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입주를 서둔 수요층들이 마무리가 일정 부분 되면서 네, 규모가 다양하고 서로 다른 특색이 있는 아파트들이 순차적으로 입주를 할 예정이라서 무난히 전세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 단지의 경우는 10,000가구에 육박하는 단 하나의 대단지지만 강동구 일대는 500가구부터 5,000가구까지 규모가 다양한 그 아파트 단지들이 연이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헬리오시티하고 다른 점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14,000세대 가운데 2,000세대 입주를 했고요.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도 되는데 그렇다면 전셋값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네,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레미안 솔베뉴 단지가 이제 단지의 84제곱미터 전셋값을 알아봤는데요. 지난 3월에는 6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5월에는 6억 3천만 원, 그리고 7월에는 6억 1천만 원의 거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층이나 이제 향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를 해보면 매물이 나온 이후에 큰 가격 변동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렇다면 새 아파트가 들어왔고요.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의 전셋값도 변동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알아봤는데 인근 단지의 구축 아파트 전셋값은 이제 1억 원가량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일동 일대 공익중개업소를 돌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큼 정도 내렸어요? 그 6억대 아파트가 막 4억대까지 떨어지고 막 7, 8천 1억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기존 아파트에서 안 나가잖아요. 요새 아파트들은 처음에 이제는 약세다가 이제 입주가 끝날 무렵에는 이제 다 추진되면은 조금 반등이지만 그래도 기존보다는 싸죠. 그게 아마 계속 반복될 거예요. 네, 지난 1일 그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한 주간 강동구 전세가 변동률은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7월 들어서 점차 낙폭을 줄이더니 38주 만에 하락이 멈춘 겁니다. 38주 동안 하락률은 8.34%로 서울 전체 하락률인 2.72%랑 비교했을 때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네. 이제 막 입주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셋값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동네? 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등락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세라는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선반영된다고 하잖아요. 입주가 시작되지도 않은 4월부터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난달에 낙폭이 줄어든 거는 맞지만 겨우 한 단지가 입주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전세가는 아까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약세예요. 또 10월달에 입주되는 게 크게 나오니까 네, 14,000세대에 달하는 강동구 새 아파트들은 선호도가 높아서 물량 소화가 부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주변의 다른 기존 아파트들의 전세에는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14,000세대 가운데 2,000세대 입주가 시작된 강동구 아파트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부동산팀의 이하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0만 원을) 해외로 송금하는데 48,000원이 들던 송금 수수료가 7,400원으로 뚝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저부터라도 당장 그 방법을 활용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해외 송금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은행권 송금 수수료의 최대 20분의 1 수준으로 비용을 낮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물론이고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또 유학자금을 송금해야 하는 내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연간 해외 송금액 규모는 114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해외 송금 업무를 둘러싼 다윗과 골리앗의 승부를 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간판을 찾기가 더 어려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동남아시아, 경기도 안산. 이곳은 값싼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과 국내 1금융권이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또는 건물을 맞댄 채 경쟁하는 국내 해외 송금업의 중심지입니다.
지금은 일요일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해외 송금 업무를 위해 이곳을 찾은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이 눈에 띕니다. 한패스, 센트비 등 핀테크 기업의 해외 송금 서비스 수수료는 기존 은행권의 평균 6분의 1, 최대 20분의 1 수준입니다. 은행과 달리 스위프트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은행 수수료, 수취 수수료, 전신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되고 송금 수수료 역시 공동구매 개념의 풀링 등을 통해 아낄 수 있어 송금 비용이 최대 95%까지 줄어드는 겁니다. 즉 베트남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되면 송금 비용이 기존 7만 원대에서 2,500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송금 처리 시간도 크게 단축됩니다. I'm using SendB remittance because it's more less effort. I will just use cell phone to send the money. SendB has cheap charge fee fee than the other, and they also give like events, more events, very helpful to me because. 실제 지난 3월 외환송금업 규제 완화 1년 3개월여 만에 송금 35만 건, 누적 송금액 2,130억 원을 달성한 센트비는 안산, 김해 등에 마련한 CS센터에서 한국어 교실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소비자 접점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냥 금융만 말고 다른 것도 도움이 할 수 있으면 우리 다 해주는 거예요. 한국어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퇴직금이나 그런 거, 컨설테이션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서. 반면 이를 두고 1금융권에선 전통적인 송금 방식인 스위프트가 안전성 면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며 기업금융이나 무역 등에선 기존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최근 해외 송금 업체를 중심으로 해외여행 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서비스가 나오는 등 개인금융 영역에서의 지각 변동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기조에 따라 수소 충전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IR+에서는 국내 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소 충전 소용 수소 제조 장비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는 기업 J&K 히터를 소개합니다.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야 하듯 수소 차용 수소 충전을 위해서도 특정 설비를 통해 수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J&K 히터가 최근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수소 추출 장비에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J&K 히터는 국내 최초로 상용화가 가능한 수소 충전 소용 수소 추출 장비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250kg per day급 장비와 500kg per day급 장비는 J&K 히터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것으로 2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완성한 장비입니다. 기존 수소 충전소에서는 별도로 마련된 수소 생산기지에서 수소를 추출해 압축한 후 충전소까지 컨테이너로 옮겨오는 이른바 오프사이트 방식으로 수소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충전소용 수소 추출 장비 개발로 충전소에서 바로 수소를 추출해 차량에 공급하는 온사이트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소 생산지에서 실어와서 보급하는 그런 형태의 충전소에 비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든지 그다음에 그 튜브 트레일러 움직이는 부분만큼의 교통 혼잡이라든지 미세먼지 발생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50kg per day급 장비의 경우 하루 250kg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온사이트 충전소에 설치될 경우 하루 50여 대의 수소 승용차에 충전 가능한 수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수소 사업을 시작한 J&K 히터는 3차례의 국가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이번 장비를 통해 기존에 주로 쓰던 일본 기업 장비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J&K 히터 측의 설명입니다. J&K 히터가 개발한 수소 추출 장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의 장비입니다. 도시가스 추출 방식의 경우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방식보다 경제성이 높고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서울 상암 수소 충전소에 150kg per day급 온사이트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인 JNK 히터는 강원도에도 250kg per day급 수소 추출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500kg per day급 추출기의 경우 최종 출하를 위한 시스템 운용을 마친 후 이르면 9월 초 경남 창원시 성주 충전소에 설치돼 시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수소 사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JNK 히터의 기존 주력 사업은 산업용 가열로 개발 사업입니다. 수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수소 추출 장비가 산업용 가열로 설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용 가열로는 정유 공장의 원유 정제 공정과 석유 화학 공장의 원료 생산 공정에 꼭 필요한 설비입니다. 휘발유나 경유를 얻기 위해서는 원유에 열을 가해 기름층을 분리해야 하는데 이때 활용되는 것이 산업용 가열로입니다. JNK 히터는 국내 유일의 산업용 가열로 전문 기업으로 독자적 기술을 통해 산업용 가열로의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국내 주요 제작사, 시공사 네트워크도 JNK 히터의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산업용 가열로 부문의 꾸준한 노력과 수소 산업 부문의 약진으로 올해 JNK 히터의 수주액과 매출액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지난해 총 600억 원 규모였던 수주액은 현재 기준 지난해의 2배가 넘는 1,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도 올해 3월 말 기준 1,834억 원으로 지난해 총 매출인 1,951억 원의 94%를 넘어섰습니다. JNK 히터는 현재 15개 글로벌 산업용 가열로 전문 기업 중 매출 기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진출과 수주 확대 등을 통해 2-3년 내에 산업용 가열로 부문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JNK 히터의 목표입니다. 김방희 JNK 히터 대표는 수소 산업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014년에는 매출 1,000억을 달성해서 전 세계 수소 충전소 구축 시장에서 5위 이내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 비전입니다. 정부의 2019년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과 이미 공급 계약을 마친 인천공항 충전소 등 6건의 수주를 고려할 때 JNK 히터의 올해 수소 사업 부문 매출은 손익분기점인 1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수소 충전소 확대에 따라 매년 100%씩 매출을 높여갈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까지 번지며 우리 증시가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인데다 외국인 주식 투자 비율이 절대적이다 보니 외부 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증시 쇼크, 우리 수출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하지만 지속 가능한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해 내수 시장의 확보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경제가 이러한 대한민국 경제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